나이대별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몇 명씩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대가 안 돼. 기간 안에. 그러면 조사된 내용에 곱하기 몇을 해갖고 수치를 부풀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얻어내니까 여론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호남의 여론은 철저히 왜곡됐다. 누구에 의해서? 종편에 의해서. 야, 좌파년이래. 나더러 지금 좌파년. 지금 이제 각 방에 2인 1조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이제 2인 1조가 들어와가지고, 이쪽 중계방하고, 이쪽 중계방하고 본방에 딱 2인 1조가 들어와서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호남만 가지고 그래요? 네 전두환이야? 잠깐만요. 또 누구야? 2인 1조 또 한 명 누구야?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쟤 빼놓고 누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 얘야?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한 내용이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충격적인가 봐. 그래서 한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일단 니네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합당 가능성을 내가 찝어냈을 때, 그 협조 가능성 찝어냈을 때 당황했지? 4월 16일 날. 응? 그런데다가 지금 너네들의 계획이 무조건 문재인을, 반문 정서를 만들어서 문재인이 안 되니까 안철수다. 요렇게 작전 짜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찾아내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선택권을 호남에게 주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지? 응?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3번을 찍은 이유는 뭐야? 여론이 그렇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호남에게 선택권을 주고 박원순, 안희정, 문재인더러 골라라. 그러면 가장 유리한 후보가 누군지 호남은 계산하게 돼 있어. 호남이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거 지네들한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 호남은 안철수다 이 바람을 불고 싶은데 지금 호남에 반감이 많아서 박지원이 물타기 하면서 아직 안철수로 결정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계속 후보로 놓기 위해서 갤럽에서 그지 같은 여론조사 해갖고 경향을 통해서 뿌려놓고 지금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데, 망치 부인이 지금 안철수는 4등이다라고 딱 까발려버리고 실제로 가능한 셋 중에서 골라라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네 모든 언론 나 못 이겨. 왠 줄 알아?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개인 이경선이면, 개인 망치 부인이면 니네가 이길 수 있지. 권력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러나 내게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야. 그분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총선 때도 얘기했지? 너희가 뭘 해도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거야. 너희들의 그런 하찮은 어쩔 수 없는 안철수 이따위 장난질에 이 나라를 내주는 그런 참사는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는 호남 사람들의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분노를 에너지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야. 그래서 호남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는 기적을 나는 만들어낼 거야. 왜 호남이냐고? 왜 호남만 갖고 그러냐고? 호남이 가장 많이 당했기 때문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가장 많이 죽어나간 게 호남이고, 그래서 호남이 새로운 정권을 또 창출해서 그 분노를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영광을 우리는 호남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호남이야. 됐어? 이제까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까지 학습된
에이, 호남의 민주의식이 어느 정도인데. 그 학습된 의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거절해왔어. 근데 이젠 우린 정확히 보고 있어. 그래, 호남의 55%가 반문이다. 그런데 호남의 안철수 지지는 40%다. 아직 해볼만 하다야. 정확하게, 내가 볼 때 지금 정확하게 호남의 안철수 지지는 최대 40이야. 그리고 호남의 반문은 55%야. 아직은 해볼만 하다는 거야. 15%를 어떻게 뒤집어내느냐? 나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11월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문 정서를 깨는 건 필요해.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아니면 안희정에게 양보를 하든 이거는 문재인이 반문 정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돼. 진실을 알려야 돼. 지금 솔직히 문재인 캠프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노무현 때 호남 장관이 10명이었다. 노무현 때 호남 장관이 10명이었는데 무슨 호남을 홀대했다 그러냐.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문재인 캠프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 전국에서 인터넷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게 호남이야. 경북보다도 낮아. 경북보다도 호남이 인터넷 영향력이 낮아. 그러면 결국 종편의 영향력으로 계속 세뇌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너무나 간과한 거야. 설마 호남에서 종편 보랴? 종편 본 거야. 왜? 지금 더민주의 국회의원 배지단 인간들 중에도 종편에 나가서 문재인 씹어대면서 인기 끈 인간들 있잖아. 돈 벌어 처먹은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이 나가가지고 문재인 까대면서 종편에 나가서 민주당 입장 얘기하면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 본 거지. 전라도 사람들이 본 거고. 호남에도 광랜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은 데스크탑 중심이 아니라 모바일 중심이야. 모바일 인터넷 중심인데 호남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게 중요해. 시설이 없어서? 아니야. 가난하기 때문이야. 호남 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주식하니까 전부 다 모바일 갖고 다녀. 그런데 호남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인터넷 모바일 못해. 모바일 인터넷을 못하고 대포폰 폴더폰 쓰고 있어. 효자폰 쓰고 있고. 그게 문제인 거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가 없어. 그럼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거야. 호남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건 다른 말로 뭐냐?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어쩌면 문재인 캠프는 호남이 가장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 가난해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이 지금 마지막 신호를 난 보낸 거라고 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호남을, 가장 가난한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 지원할 것이냐. 물론 노무현 정부 때 호남에 대한 세금 지원이 가장 많았어.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교부금을 납부할 때 가장 혜택 많이 본 게 호남이었어. 자기네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노무현의 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호남이었지만 노무현 캠프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 자기 자랑 안 했어. 그리고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호남 장관이 10명인데 호남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자신감이 오만으로 보인 거야. 자신감이 오만으로 보였어. 그러면서 지금 솔직히 호남이 보낸 건 절박한 사인이야. 우리가 지금 너무 가난하다.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먹고 살 방법을 주는 놈이라면 실체라도 뽑겠다. 지금 그 사인을 보낸 거야. 우리는 이번에 호남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각 대선 캠프가, 이거는 박원순 캠프든 문재인 캠프든 안희정 캠프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지금 호남이 보낸 사인은 우리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먹고 살 방법을 주는 놈은 시체라도 뽑겠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되는 거야.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면 안철수라도 뽑겠다는 거야. 그게 호남의 절박함이야. 그걸 분명히 알고
각 캠프는 어떻게 호남을 먹여 살릴 거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아니 왜 호남만 먹여 살리냐. 우리도 힘들다. 호남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살아요. 훨씬 못 살아요. 호남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나 이번에 5월 16일 날 팽목항 가는데 호남에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5월 17일 날 광주 한번 와보시고. 이제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여러분들 계속 농업 얘기하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어. 내가 재방송할 때 보니까 내가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할 때 다들 그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딴 얘기해. 막 딴 얘기하면서 그 뭐 생활적인 무슨 뭐 저 요리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농업을 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볼 때요. 호남은 지금 농업지역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뭘 원하느냐? 공단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호남에 공단이 생기면 환경이 파괴될 거예요. 그럼 호남에 생긴 공장에 호남 사람들이 일할 것 같아? 지금은 공장이 생기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해요. 왜? 외국인 노동자 120만 원만 주면 일하니까. 호남에 공장 생겨봤자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안산꼴 나. 외국인 노동자 범죄들 일어난다고. 지금 호남에다가 공단을 만들어달라는 요구. 나는 그거 그렇게 좋은 요구라고 생각 안 해. 뭐가 필요하냐? 호남을 환경과 생명의 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차라리 농민에 대한 생활 지원. 이걸 받아내야 된다니까. 농업에 대한,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같은 이 생활 산업에 대한 그 지원. 소위 지금 서울에서 뭐 저기 무슨 저 성남시에서 청년 지원금 얘기하잖아.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농민 지원금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지원이 경유 리터당 100원인가 세금 깎아주는 게 다래. 1리터에 100원인가 깎아주는 그게 농민에 대한 지원에 다래. 호남에서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호남의 생태와 환경, 앞으로요. 생태와 환경이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될 세상이 온다니까. 생태와 환경이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세상이 와.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농업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 지원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농업 유통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처럼 도매업자들이 밭대기로 사갖고 가서 완전히 똥값도 안 되게 사가지고 가서 유통 마진으로 다 남겨 먹는 그 구조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야 돼. 나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그 농산물 유통법을 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니까. 유통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 농산물 유통법을 바꾸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호남에 살기만 해도 농민 지원이 되는 거야. 아니 호남에서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어. 나도 농사 지어요. 그럼 생활비가 나오는 나라를 만들어 봐봐. 그럼 호남의 인구가 늘지 줄겠니? 생각해봐요. 호남에 엄마 아빠가 농사 짓는데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공부한다. 주경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농사 짓는 거야. 그럼 단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농민 보조금이 나와. 그래서 호남에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호남의 인구가 늘어나겠죠. 기반 시설이 늘어나겠죠. 그 유통구조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몇 년도부터 했냐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6년 떠드는 게 유통구조 개선 문제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유통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때는 직거래 장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어. 기억나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직거래 장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도시랑 호남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직거래 장터가 아니다. 그런 뉴스를 막 때린 거야. 그래서 각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머 직거래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직거래 바람이 확 꺼져버린 거야. 이것도 내가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내용이야. 아파트 장터들이요. 어느 지역들하고 지역 특산물들하고 전부 다 직거래 계약. 자, 이 쌍용 아파트가 내가 사는 게 쌍용 아파트인데 쌍용 아파트가 반드시 고창하고만 맺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고창에서는 복분자가 유행하면 복분자 농협하고 직거래를 하고 무안에 양파가 잘 나오면 무안 농협하고 양파 직거래하고 그러면 가장 좋은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쌍용 아파트만 무안하고 해? 다른 도시도 무안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지. 그러면 괜히 농협에다가 싼값에 다 갖다 주던 거 각 도시에 직거래로 배송을 하는 거야. 그 배송을 우리 동네 청년들이 하는 거야. 그래야 농협이 개혁되는 거야. 지금 농협이 농민 피 빨아먹고 지들 완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농협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지금 반월공단 거기에 한국인 노동자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근데 안산의 어떤 지역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범죄 조직이 거길 장악을 했다는 거야. 치안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경찰도 못 들어간대 밤이 되면. 어느 특정 한 동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호남에다 공장 지어달라. 그래서 공장에서 120만 원 받아봤자 생활비 내고 나면 얼마나 남겠어? 2, 30만 원도 안 남잖아? 그런데 호남에서 농사를 짓는 각 개인에게 50만 원씩 정부에서 농민 지원금을 준다면 매달 공장 노동하는 것보다 나아. 그게 엄마 아버지 농사 도와주면서 공부도 하면서 방송대 학위도 따면서. 안 그래요? 지금 농지가 농협 소유다. 농협 소유면 뭐하냐고. 지네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각 지역에서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는 시스템. 그것도 확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이게 일자리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다.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닐 거야. 이것만이 정답은 아닐 거야. 하다못해 이런 방법도 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지금 전북에다가 F1 만든다고 들어간 돈 얼마야? F1 경기장 만든다고. 그 F1 경기장 만든다고 들어간 돈을 차라리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원금으로 줬다면, 그래서 그 지역에 소비가 일어났다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니냐? 쓸데없이 전라도에다 건물 짓는다고 들어가는 돈 그거 뭐 했을 거냐고. 차라리 그 돈을 농민 지원금으로 주라고.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런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고. 나는 다음 대선 후보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광주에 가서 그저 고개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호남이 먹고 살 방법, 호남 인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 이런 것들 만들어내겠다. 그럼 이게 호남만이 아니에요. 강원도도 마찬가지. 강원도는 인구 희박 지역이야. 강원도도 지금 인구 희박 지역이야. 거의 사는 사람이 드물어. 그러니까 거기서 뽑히면 맨 한나라당이 되는 거야. 새누리당이. 이건 다음 대통령이 강원도에게도 농민 지원. 강원도나 호남이 제일 가난한 동네니까 이런 데에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광을 한단 말이야. 관광업에 종사를 해. 그러니까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순수 농민을 골라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나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예. 그럼 그런 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데? 재벌 창고에 쌓여 있잖아. 재벌 창고에 쌓인 돈을 그렇게 써야지. 노무현 때 33%를 목표로 30%까지 걷었던 세금 이명박 박근혜가 13%까지 깎아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국민 세금이 줄어들 13%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 복지 비용으로 충분해요.
박근혜 이명박이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복지 비용 충분해. 그런데 세금 더하기 이 새끼들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한테 빼다가 창고에 쌓아둔 돈, 그 돈 절반만 가져다 국민들에게 지원금으로 나눠줘도요,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국민들의 소비 능력이 사라지면 경제적인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 그럼 생산 유발 효과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재벌 증세와 재벌 산납금을 풀게 하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해. 그러면 산납금을 어떻게 풀게 하면 되냐? 중소기업에게 납품값만 제대로 주라 그래도, 노동자들에게 시급 10,000원만, 최저시급 10,000원만 주라고 그래도 지금 산납금 금방 날아가. 그게 결국 국민들을 먹고 살게 만드는 거야. 자, 내가 더민주가 광주에 가서 너무 저자세로 그 광주에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것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좀 화가 났어. 정말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보여줘야 된다. 나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해. 그거 내가 주장했던 거잖아. 저 김홍걸이 내 말 따라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한테 내가 김종인한테 이미 지난주인가 2주 전에 그랬잖아. 나 김종인한테 선거 때 사실 실망했다. 왜 실망했냐? 경제민주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 호남에 가서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지 유세하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거기서 새끈한 경제민주화의 정책이 안 나왔어. 그리고 경제민주화 경제 콘서트 망쳤지? 그 다음에 그 경제에 대해서 세미나 한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한테 뭐라고 쌍욕해가지고 처음에 여론 공작에 밀려가지고, 언론 공작에 밀려가지고, 실제로 더민주가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의 정책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는 그러면 김종인만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답을 알고 있느냐? 난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 김종인은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소득 중심의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큰 방향은 우리랑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가졌다기보다 큰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 큰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진짜 전문가 그룹들을 그 정책적으로 데려오되, 이 전문가 그룹들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 재벌들의 손아귀에서 또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올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을 정책가, 방향적 정책가를 두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 경제민주화를 하나하나 바꿔나갈 거냐, 이거를 그 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김종인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건 경제민주화의 능력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이겨낸 거야. 솔직히 지금요, 노무현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야. 18년 동안 야당이 계속 고초를 겪은 이유는 언론 공작 때문이었어. 김대중 노무현 10년 지난 8년 동안 야당이 무존재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제일 좆빠지게 일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은 이유가 뭐야? 언론의 공작에 놀아난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김종인이 가장 잘한 건 그 언론의 공작을 어떻게 했어? 뒤집어 버린 거야. 나는 그거는 진짜 김종인의 공이라고 봐. 마이크를 계속 뺏어온 거. 마이크를 계속 뺏고 언론이 짠 판이 안 유지가 되지 않게끔 자꾸만 판을 흔들어 버린 거는 김종인이 굉장히 잘한 거다. 이제까지 야당 지도자 누구도 못한 일을 김종인이 그건 해낸 거야. 그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상적인 측면이나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공약 제시에서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줄 때다. 비례 2번으로서 더민주의 경제 공약을
이 지지층이 모두 동의할 만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만한 구체적인 공약을 보여달라. 그게 지금 김종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내가 볼 때 언론이 이렇게 이번에 판이 어그러진 거는요. 언론에서 이번에 김종인한테 막 끌려다닌 이유는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조응천이라고 봐. 문재인이 삼고초려해서 조응천을 데려왔고, 조응천이란 존재 자체가 언론들에게 스스로 자기 검열을 시켰을 거라고 봐. 언론이나 정부가 대놓고 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 조응천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조응천이란 존재는 박근혜의 비리보다 이명박의 비리를 더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응천은 박근혜 가문의 비리보다 이명박의 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조응천이란 카드를 더민주가 품고 있는 한 언론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야. 왜? 이명박과 언론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 전부 다 그물처럼 매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조응천은 아무 말 안 해도 돼. 4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된다니까? 단지 조응천이 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쟤네들의 공격은 스스로 칼이 녹아지는 거야. 스스로 칼이 녹아질 수밖에 없어. 조응천이 한마디만 열면 폭탄이 터질 수 있구나. 존재 자체가 무기인 거지, 조응천이는.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나는 이 김종인이 판을 흔드는데 나는 조응천이라는 존재적 도움도 있었다라는 거는 봐야 되고, 그 조응천을 문재인이 데리고 오는 그런 뭐라 그러나 수를 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길 수는 없었어. 왜냐면 박근혜의 그 권력 욕,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욕구에 비해서 문재인은 고뇌하는 후보였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진 거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박근혜보다 모자랐어. 그런데 그런 문재인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한계, 여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조응천을 데려오는 순간 나는 문재인을 달리 보게 됐어. 문재인이 변했구나.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는 순간 문재인이 변했구나. 나는 정말 솔직히 그 전까지는요, 문재인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문재인은 간판용이다. 지지율이 높은 간판용이다라고 봤는데, 조응천을 데려오고 김종인에게 고개 숙이고 김종인에게 전권을 줘서 더민주가 이기게 하는 결단을 내린 거 아니야. 문재인이. 지네 지지자들한테는 욕을 먹어도, 자기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도 결국은 더민주가 이기는 길을 선택했다는 그 부분에서 나는 그 문재인이 어떤 지도자적인 한계를 극복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호남에게 문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솔직히 문재인에 대해서 이 조응천을 데려오기 전에는 별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생각 안 했어. 근데 조응천을 데려오는 그걸 보면서 문재인이 달라졌다. 문재인이 판을 크게 흔들어 버렸다. 김종인은 그 뒤에 유지한 거였고, 내가 볼 땐 김종인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재인의 그 능력. 박근혜한테 졌던 건 그때 문재인에겐 도덕적 한계 때문이었어. 문재인은 노무현에게 묶여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인 한계, 그 성직자적인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박근혜를 칼을 쳐야 됐을 때 못 쳤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조응천을 데려오는 순간 그 한계를 난 극복했다고 봐요.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 박근혜에게 칼질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조응천을 데려왔다는 건 박근혜 몸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거야. 난 그렇게 봐. 문재인이 조응천을 데려온 거, 이건 호남에게 하는 말이에요. 문재인이 조응천을 데려온 건 이명박과 박근혜 몸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거야. 시한폭탄이라기보다는 원격 조정 폭탄.
언제든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터져버리는 폭탄을 설치한 거야. 이런 리더십은 부비트랩? 그래, 부비트랩이 정확한 말이겠다. 이건 이제까지 호남이 문재인으로 약하다 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냐. 안철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주변에서 만들어준 거고, 나는 문재인이 그 모진 비난과 그 모진 역경들 속에서 자기를 팔아먹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필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습을 난 보여준 거다. 그러니 나는 호남이 문재인을 재평가해 주길 바래요. 예. 내가 4년 전 문재인은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4년 전 문재인은 분명히 자기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된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오로지 노무현의 명예회복이라는 거에 매여 있었어. 그러니 그거는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거지. 그거는 하다가 후보가 된 거였기 때문에 그 주변 애들의 권력 요구로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거야.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일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여준 문재인의 이 모습은 그의 도덕성이라는 물론 부도덕하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 적장에 목을 벨 수 있는 그 결단력이 부족했던 문재인의 단점은 나는 극복됐다고 본다. 나는 그걸 극복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소위 이해찬이 날아가고 정청래가 날아가는 걸 그냥 감수하면서 김종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 나는 이거는 그 소위 친노의 굴레, 친노의 한계, 이것도 벗어날 준비가 됐다라고 나는 봐.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 전체, 당의 승리를, 지금 정청래 잘라낸 게 난 그거라고 봐. 정청래나 김광진 잘라낸 거. 나는 그게 문재인이 자기 개파의 이익이 아니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육참 골다라는 모습을 나는 보여준 거라고 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호남 분들이 그 부분을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으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바탕에는 남들이 다 욕을 하니까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은 소위 옛날에 친일파 뿌리 새끼들, 친일파의 후손놈들이 아직도 호남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도 호남에서 떵떵거리고 그놈들이 안철수 지지의 키예요. 핵심이에요. 그 새끼들이 만들어낸 여론 공작이라고. 그 여론 공작으로 만들어낸 문재인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문재인을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문재인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가슴속에 울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누가 가장 정권을 교체하면 가장 유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 사실 돌아오는 대선이 왜 중요하냐, 이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돌아오는 대선에서 정말 온 국민이 먹여 살릴 방법, 그게 만약에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일 수도 있고 안희정이 아니라 박원순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박원순이든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낼 대안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이 다음번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세워내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우리 수십 년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예. 누구든 이기기만 하고 달라요. 누구든 이기기만이란 말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대선 과정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해법을 가질 것이냐, 그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세워내는 과정이 돼야 된다. 우리의 70년 질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71년째 우리가 이 지경이 됐던 건 45년 메가더가 친일파들을 살려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71년이에요. 우린 내년에 72년째 되는 그 해에 우리는 우리의 질곡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묻지마 지지라는 이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19개월 동안 깨내야 되는 거고, 누가 가장 합당한 지도자냐, 내용을 묻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남들이 지지하니까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냐, 어떤 대통령, 어떤 나라에 어떤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냐, 그걸 만들어내고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요, 대통령들이 허수아비예요. 내가 볼 때 마지막 대통령은 오바마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 그나마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게 난 둘이라고 봐. 메르켈과 오바마. 독일의 메르켈과 오바마가 그나마 자본이라는 대권력에 맞서서 정치적 리더십을 스스로 발휘했던 혹시 마지막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메르켈이 폭스바겐 사태로 치명상을 입어서 지금 조용하고 있고, 오바마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참사를 닥친다면 오바마의 모든 역사는 무산이 되겠죠. 지금 세계의 대통령들이 허수아비들이야. 결국은 세계의 대통령들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결국 대자본이 세계의 모든 돈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온 그 AI가, 인공지능이 그 모든 인간들을 캡슐로 만들어 놓고 그 생체 에너지를 전력으로 삼았던 그 모습처럼 세계의 대통령들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들을 언론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여론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흔들면서 걔네들에겐 밤마다 마약을 주고 여자를 대주고 혹은 남자를 대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자본이 원하는 온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세계의 서민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들과 우리의 이 전쟁. 나는 그래서 지금 오바마도 임기가 끝나고 메르켈이 다시 EU에서 지도력을 갖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 아베 같은 미친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UN 사무총장도 된 나라인데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이미지가 유엔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의 우리가 정말 세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철학적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뉴스가 아니라서 요즘 방송이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단기적인 시청률이나 단기적인 반응보다 저는 지금 근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한 내용을 한번 쭉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추진해왔던 방향과 내용이 뭐냐. 가정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 아이들의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 나온 세상, 이런 직업에 대한 관념, 이런 거 근본을 바꿔야 된다.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밭을 갈고 있는 거야. 새로운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밭을 이 괭이질을 해야 돼요. 쟁기질을 해서 뒤집어내야 돼. 근본을 뒤집어내서 그 바닥에 저 깔려있는 흙을 끌어내야 그 흙의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지금 밭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옥시 이야기, 그 다음에 또는 홍문표 이야기, 최유정 이야기, 최유정 구속됐어요? 예. 야, 이 판사를 구속시켰어. 이 판사를 구속시켰는데, 구속은 검찰이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구속영장은 판사가 내주는 거고, 예.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은호 게이트. 혹시 최유정을 구속시킨 게,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겠지.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세월호의 배경에 국정원. 이 세월호에 분명히 국정원에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세월호와 국정원을 연관시키는 회사가 그게 양우공제회다. 근데 그 양우공제회라는 게 결국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얘네들이 선박 펀드도 했다. 그리고 그 선박 펀드하고 연관된 회사 중에 하나가 STX다. STX 회장이 구속되고 그 STX 회장의 주 로비 대상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상득부터 해서 그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이 정조준된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내가 지금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호남에 대한 분석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자, 박주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5월 29일 날 그 당선자들을 데리고 그 팽목항을 가기로 했다는 거 아니야. 동거차도까지.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만 협조하면 이번 달에 처리 가능하다. 세금 문제로 특조위 활동 연장 반대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1,900억이에요.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1,900억.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요. 국민 304명이 죽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100억도 안 썼는데 돈이 아깝다는 거야. 죽은 박정희 우상화하는데 1,900억을 쓰는 나라에서 국민 304명이 죽은 이유를 밝히는, 그걸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비용이 100억도 안 들었는데 돈 아깝다고 활동 연장을 안 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예.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박정희, 이거 내가 이번 주에도 이거 제목으로 달아놔야지.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예.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1,900억이야. 네. 아, 요 뒤에 세월호를 지우면 되겠구나. 잠깐만. 제목 어떠세요? 예. 지금 제목 바꿨는데 적용이 됐나? 왜 제목이 안 바뀌지? 예. 지금 제목 바뀌었어요? 예. 박정희 우상화 비용 1,900억. 세월호 특조위 돈 아까워? 예. 바뀌게 나오네. 플레이어는 나오는데 그 스튜디오는 안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박주민,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만 협조하면 6월 처리 가능. 세금 문제로 특조위 활동 연장 반대하는 건 부적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3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 쪽에서만 협조를 해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 당선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당 우상호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경우 6월부터 원회를 가동시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 개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해석하는지 법조인으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문제를 들어 시한 연장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생긴 특별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사안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든지 이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다며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지 아버지 동상에 금치라고
지아버지 우상화하는 1900억 아깝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국민 304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게 304명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때 그 배에 엄청난 화물이 있었어요. 그 화물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부 다 부도났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그 손해도 몇 천억 된다는 것 같은데? 1000억 가까운 손해를 봤어. 몇백억에서 1000억 가까운 손해를 봤는데, 내가 액수가 약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본 걸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천몇백억은 아니고, 몇백억 하여튼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화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돈이 묶이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의 그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304명이 죽은 문제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그 화물 피해자들은 뭐 어떤 보상도 요구도 못한 거야. 좌우지간 이런 상황인데, 지아버지 1900억 우상화 비용은 아깝다 소리 안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 비용이 아깝다면, 이거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거지. 사표 쓰고 물러나야지. 차라리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지아버지 우상화로 1900억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100억도 안 들어간 세월호 특별조사가 돈 많이 든다 소리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오늘 제가 꼭 다뤄야 될 뉴스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세월호 검찰 수사 부실, 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 원인 혼선, 2016년 4월 15일 20시 16분, 뉴스타파 기사예요. 요거, 가만있어 보자. 요거 하나 보면서,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방송 거리를 잘 정리를 해야 돼. 잠깐만, 요것도 올리고. 뉴스가 올라오는 동안 공지사항.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16일은 진도 팽목항 가고, 그날 밤 이제 광주로 이동을 해서, 광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광주 금남로에서 그 다음날, 낮에 방송을 하고, 오후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주 행사가 7시부터 시작된다는데, 저는 이제 5시쯤 서울로 올라와야 서울에 우리 집에 12시쯤 도착을 해. 그래서 이제 18일날 아침에 11시까지 아프리카에 또 강연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연하고 와서 제가 호남 갔다가 느낀 점 방송을 하고, 집에서 창동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이제 19일날 봉하마을 방문을 하면서 제가 또 방송을 하고, 그리고 20일날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면담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일 날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방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화수목. 다음 주에도 주 5일이야. 일요일 그다음에 월화수목. 내가 우리 족장님 만남도 포기하고 가는 거야. 월화수목 이렇게 방송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방송이 없고, 15일 방송합니다. 15일 방송하고, 그러니까 내일만 안 하고 15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에 이틀 방송 안 하고 22일부터 방송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주초에, 그러니까 5월 16일에 맞춰가느라고 주초에 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호남에 갈 때는 주말에 갈게요. 이제 제가 호남이랑 경북 이런 데 좀 가보려고, 호남이랑 경북 이런 데를 번갈아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경북과 호남을 가야 되겠다. 경북 한 번, 호남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묻지마 지지 풍토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주말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게 되면, 주일날 방송은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방을, 물론 이제 이게 차가 나온 다음에,
차가 6월달 말쯤 나온다니까. 차가 이제 6월달 말쯤에 나오면 그 차를 타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는 지방을 내려가는데, 지방을 내려갈 때는 금요일 토요일로 가고, 그리고 주일날 방송은 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어요? 아, 그 일요일 월요일 방송은 휴방인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족장염을 번갈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그 월요일 방송을 번갈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주말에 출장을 가면 금요일 토요일 출장 방송을 하면 월요일 방송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출장 방송을 하면 월요일 방송을 하고, 일요일 방송을 안 하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냥 쉬어도 돼요.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면 일요일 월요일 쉬어도 돼? 그러면 고맙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 봐서, 예, 컨디션 봐서 월요일 방송 할 수 있으면 월요일 방송을 하고, 못하면 못하면 그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이 왔다 갔다 해. 지금은 화수목금 이게 확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금토 방송을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약간 좀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월요일날 혹시 방송을 할지도 모르니까, 예, 월요일날도 좀 방문해 주시고, 토요일날 출장 방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날도 좀 와 주시고. 여보세요? 그동안 전화가 많이 왔네? 응. 예. 자, 하여간, 뭐, 그렇다라는 거, 예, 이해 좀 해주시고, 세월호 이거 몇 분짜리죠? 이거, 세월호 뉴스타파 이거 되게 길 것 같은데? 요 세월호 뉴스타파 이게 좀 길 것 같아서, 세월호 영상은, 이 내용이 좀 기네. 예. 요거는 각자 보시기로 하고,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뉴스, 성과만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사기극.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 기재부 스스로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법적 다툼 끝에 도입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까지 도입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숫자를 부풀리고 있대. 그러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성과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법적 다툼 끝에 도입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까지도 도입됐다고 분류해서 발표하고. 미친 것들이야 진짜. 이게 독재 정부의 문제예요. 공은 부풀리고 관은 숨기다 보니까, 그래서 세월호 전원 그 구조 같은 개소리가 나온 거야. 정부는 지난 9일 현재 120개 대상 공공기관들 중에서 53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에 14곳은 도입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11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라고 분류한 공공기관 120곳 중 14곳은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곳이다. 14곳 중에 9곳은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만 거쳤고, 5곳은 노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됐다.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나는 직원들의 동의다.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일부 직원들의 연봉 삭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 같은 동의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관련 취업규칙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가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만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없거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면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공기관, 즉 사측 노동조합 법조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애써 무시한 채
두 가지 절차 중 한 가지라도 거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현황에는 58 현재 한국전력 등 53개 기관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완료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은 53개 기관이 실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동정책과 관계자는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도입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관이라는 뜻이라며 야! 향후 노동관계법 등의 법적 결과는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눈 감는 불법 탈법의 일면, 기재부가 눈 감는 한국남동발전의 법적 효력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재부가 보고를 받은 기관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분류한 곳 중 하나가 한국남동발전이다. 남동발전은 직원 동의와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이 모든 절차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직원 연봉제 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중의 소리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안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바뀌는 보수 규정과 이에 따른 수당 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된 성과연봉제 규정 끝부분에는 본 규정이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개정된 전 규정에 따르고 그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사회에서도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절차가 법적 정당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비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원 동의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개별 직원에게 의견 표시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를 얻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사측이 직원들에게 나눠준 의견 표시서에는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사기를 쳤네. 당시 남동발전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SNS에서 지금 받고 있는 동의는 노조의 법적 유효한 동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본사는 법적 찬성이 아니더라도 또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고백하였다. 불법이 대세가 되어가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달 발표한 추가 도입기관 13곳 중 10곳이 문제기관. 굉장히 기사가 긴데요. 박근혜 대통령 압박에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가 필요. 공공기관 관계자. 대세가 되면 강성노조도 뒤집힐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좌우지간 기사가 되게 어려워요. 예, 기사가 되게 어려운데 이 기사의 핵심은 무슨 얘기냐. 성과연봉제가 뭐냐. 공공기관에 그 한마디로 공사의 직원들 월급을 깎겠다는 거야. 예. 그 공사의 직원들의 연봉을 깎겠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이제 막 추진을 한 게 임금 피크제잖아. 예. 임금 피크제라는 게 뭐냐면 임금 지금 뭐예요? 근무 연한이 오래된 사람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거. 중지하겠다. 더 이상 올려주지 않겠다는 게 임금 피크제야. 그거는 이제 핑계는 뭐라고 됐냐면 고액 연봉자들이 자꾸 연봉을 올릴 수 없도록 깎는 거다. 핑계지. 실제로는 전 직원의 임금을 깎겠다는 거야. 그리고 성과연봉제라는 게 뭐냐. 지금 공사에 소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연봉이 높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 연봉을 어떻게 하겠다. 성과연봉제로 하겠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그들의 연봉을 반도막으로 깎겠다는 거야. 그러면 막 사람이 박수 칠 거 아니야. 그래, 공사 직원들은 좀 깎아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연봉을 반으로 깎는다는 거예요. 성과연봉제란 이름으로 공사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서 결국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도 깎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공무원 연금을 깨트리는 법을 만들려는 이 목적이 국민연금을 지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을 손대기 위해서 일부러 공무원 연금을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혜도 많은데 연금도 많이 받는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공무원 연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법을 없앤 거야. 박근혜가. 목적은 뭔데? 국민연금도 지들 멋대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법으로 보장을 받는 돈인데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공무원 연금을 이슈로 만들어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이간질 시킨 다음에 공무원 연금을 바꾸라고 막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 그러면 뭔데? 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야. 공적연금은 함부로 손 쓸 수가 없는 건데 공무원 연금을 이슈로 만들어서 공적연금법을 흔들어댄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들 멋대로 갖다 쓰고 안 갚으려고. 그게 박근혜식이야. 지금 저기 공사의 성과금 연봉제를 이 뭐 하는 일 없이 공사가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공사 직원들과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국민 여론으로 공사 직원들의 성과금 연봉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해. 이건 공무원도 성과금 연봉제, 일반 공장에 솔직히 지금 우리 최저임금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반도막 내겠다는 거야. 그게 박근혜의 성과금 연봉제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성과금 연봉제를 막 그 공사에서 자기가 이루어냈다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고위공직자 박근혜와 국회의원들 연봉을 깎아야죠.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요. 지금 필요한 숫자는 488명인데 300명밖에 없어. 근데 그 300명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 1인당 너무 많은 고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늘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 국회의원 그 특혜를 반으로 줄이고 한 사람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2명의 국회의원으로 나눠 쓰게 하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돈을 많이 받는 거야.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보다. 그 대신 뭐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지금 국회의원을 사실 600명으로 늘리고 지금 있는 돈을 절반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당 비서 5명이면 충분해. 내가 볼 때.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비서관 10명이 다 일하지 않아요. 위에 5명은 맨 위에 5명은 딴짓거리해. 자기 정치하러 다녀. 지네 출마 준비해. 밑에 있는 5명이 죽어라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보좌관은 5명이면 된다 야. 그러니까 지금 10명씩 두고 있는 국회 비서를 5명으로 잘라갖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2명이면 10명이 다 일을 해. 그렇잖아. 지금 한 사무실에 10명이 있는데 5명은 일을 안 한다니까 제대로. 다 자기 정치하러 다니고 딴짓거리예요. 뭐 후원회를 관리하거나 뭐 지구당을 관리하거나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 업무는 밑에 5명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의원은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은 진짜 전부 다 정당으로만 뽑는 거야. 지역으로 뽑지 말고 그냥 전부 정당 투표만 하고 그래서 정당 투표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금 숫자의 2배로 뽑고 그 다음에 2배로 뽑은 애들한테는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5명씩만 주고 국회의원 연봉도 지금 1억 몇천이야. 그거 연봉 7천으로 해서 국회의원 2명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각 지역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야 돼요. 앞으로 먼 미래에는 국회의원은 국정관리만 하는 거야. 국정감시만. 중앙행정부만 감시하면 돼. 중앙행정부만 감시하면 돼. 그리고 공사, 중앙공사하고 중앙행정부만 감시하기에도 600명도 모자라요. 지금은 300명이 1500개 기관인가? 아니야, 하여튼 1500개 기관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수박 겉핥기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그 다음에 지역구를 없애야 돼. 지역구가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역구에서 무능한 의원들이 계속 5선, 6선 해먹는 거야. 차라리 지역구 의원 없애버리고 정당 투표만 하고 그 다음에 각 정당 지지자들이 자기 정당에 비례대표만 있는 거잖아. 비례대표 후보들을 투표해가지고 가령 그런 거예요. 가령 뭐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우리 동네는 진짜 무능한 애가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지 않아야 되니까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그거예요. 가령 지금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 중에 한마디로 박영선 동네의 정청래 지지자는 재수가 없잖아.
박영선 찍기 싫은데 정청래 더민주를 안 찍어주면 새누리당이 당선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박영선을 찍는 거잖아. 그지? 그게 이제 이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새누리당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찍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선거구제도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 쪼각낸 다음에 1등 하는 사람에게 그 지역구를 주는 거야. 그게 소선거구 제도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그 지역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되질 않아요. 일단 후보가 5명이 나왔다. 그러면 5명 중에 이 4명이 2등부터 4등까지 5등까지 한 애들이 뭐 총 지지율을 투표율을 다 합산해 보니까 65%다. 그런데 얘가 받은 표가 35%다. 그럼 얘가 국회의원 되는 거야. 65%의 그 지역민들의 민의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리고 35%밖에 얻지 않은 얘가 1등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해당을 위해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거야. 이게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거구 제도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차라리 가령 이번에 더민주의 비례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더민주 비례대표만 갖고 개지랄을 떨었잖아. 사실은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더 지랄인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어. 그죠?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는 모두 다 이명박의 꼬봉들인데 아무도 언론이 그거 비판 안 했어. 진보 언론 누구도 그거 비판 안 했어. 그렇잖아. 그리고 더민주의 비례대표만 요거를 바가지로 해가지고 일요일날부터 월요일까지 생쇼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토론을 해서 제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바꾼 거야. 지금 비례대표 후보는 바뀐 거예요. 김종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가 바뀐 거야. 그런데도 그 바뀐 장점은 아무도 보도를 안 하잖아. 그게 언론의 이 작태야. 근데 좌우지간 이번에 비례대표 갖고 투표한 것처럼 우리가 각 정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 600명을 투표하는 거야. 더민주 지지자가 600명의 후보를 투표하는 거야. 그럼 이제 600명의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1200명 정도가 출마하겠지. 그럼 1200명 중에 가장 지지자를 많이 얻은 600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유명하겠지. 유리하겠지. 그죠?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으려면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거나 온 국민에게 눈에 띄는 국정감사를 잘했거나 유능한 사람일수록 전국적인 지명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가령 우리가 국회의원들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건 10명도 안 돼. 300명 중에 290명 놀고 먹어. 뭐 하는지도 몰라. 그게 왜? 지역구 제도이기 때문이야. 지역구에서 그냥 지역구에 가서 손바닥만 잘 비비고 다니고 상갓집만 잘 돌아다니면 5선 6선을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비례대표로 전원을 뽑게 되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전국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 최상위 600명을 뽑히는 거니까 가령 이번에 너무 아까운 진성준 같은 애, 김기식 같은 애, 죄송합니다. 김기식 선배나 진성준 선배처럼 똘똘한 사람들이 떨어졌잖아. 그 지역의 국민의당 지지자들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차라리 그 모든 출사표를 던진 정당의 후보 600명 중에 각 지지자들이 자기 후보를 찍는 거야. 1인 2표씩. 한 표씩 하면 조직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1인 2표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역구에 사람 하나 뽑고 나머지 한 표를 행사하겠지. 그러면 그 나머지 한 표를 많이 받아서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인 2표제를 해서 당원들이 그 정당의 후보를 뽑는다라면 그 후보들이 600명의 국회의원의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600명의 그리고 이제 총선을 치르는 거야. 그러면 이 후보들은 지역민들은 뭐 하면 돼? 당만 고르면 되는 거야. 정당 투표만 하면 돼. 그러면 정당 투표를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뭐 어느 당은 A당은 35%, B당이 27%, C당이 뭐 17%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도리어 정당이 여러 개가 나눠 먹기가 되는 거지. 지금은 진보 정당이 왜 안 되냐 하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진보 정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국회 진출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정당 투표만 하면 당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선거구 제도를 바꿔서 중선거구로 가거나 대선거구로 가야 된다. 대선거구는 정당 투표만 하는 거고, 중선거구는 가령 도봉, 도봉, 강북, 노원 이런 세 구를 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통으로 뽑는 거야. 그러면 그 가령 요 세 개 구에 살고 있는 어느 특정 정당 지지자들은 어느 후보를 막 밀어서 지역구에 당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이제 중선거구이고, 대선거구는 정당 투표만 하는 거고. 망부 새누리예요? 정의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셋 다 아니에요? 나는 지지정당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다. 이 국회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지금 김동길이나 새누리당 박근혜 친박들이 펼치고 있는 게 뭐냐?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자는 거야. 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놓으면 뭐가 유리한데? 로비가 유리해. 그러면 대재벌들이 그 200명만 딱 용돈 꽂아주면 지네들 원하는 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이 600명으로 늘어나면 뇌물이 안 통해. 국회의원이 600명으로 늘어나면 뇌물이 안 통해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뇌물 줬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도리어 국회가 깨끗해질 수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은 늘리는 게 답이야. 국회의원은 늘리고 특혜를 반으로 줄여야 돼. 지금 300명이 받는 특혜를 600명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들 비용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늘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비용은 그대로 하고 숫자만 둘로 늘리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안철수,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박근혜 지지자들, 얘네들이 국회의원 200명으로 가자. 국회의원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로비 창구를 단수다하자는 거지. 그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해야 될 이야기 있나요? 오늘 꼭 해야 되는, 오늘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를 반으로 줄이면 돼요. 그게 옳은 방향이야. 근데 자꾸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비용을 줄일 문제야. 비용을 줄일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거야. 김영란법처럼.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은 뇌물이다. 인데, 이걸 3만원, 5만원도 뇌물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그래서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처먹는 새끼들을 구하는 게 지금 김영란법 논란이야. 김영란법 얘기도 쑥 들어갔어. 그죠? 김영란법 얘기도 쑥 들어갔어. 내가 논란의 핵심은, 지금 100만원 이상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이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다. 그런데 왜 이 5만원, 10만원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내수경제가 침체된다는 물타기를 하느냐. 그랬더니만 사라져버렸어. 세월호 수업한다니까 장학사 11명 파견, 11개 학급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전교조 학생을 이용한 교사 사찰. 지금 왜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게 하냐. 이번에 세월호에 대해서 기억하는 수업을 하고 싶으면, 세월호에 대한 수업을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라.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전부 다 신고해서 허락받고 해라, 이런 거야.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세월호 기억 수업을 하겠다니까 그걸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라. 근데 교사의 수업 내용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전교조가 입장을 밝혔더니 애들한테 신고를 시킨 거야. 여러분 학교 선생이 세월호 기억 수업을 했으면 신고해라. 애들한테 자기 선생님을 신고하라고 시킨 거야. 완전히 기밀성이지. 북한식이야. 그래서 그 신고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장학사를 지금 파견한다는 거 아니야. 11개 학급, 대구시 교육청이 4.16 교과서를 활용해서 세월호 수업을 한 교사를 조사하면서 해당 학교의 시교육청 관계자를 무려 13명이나 파견하여 무리를 빚고 있다. 이들 중 11명은 수업을 들은 11개 학급 학생을 전원을 대상으로 수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수업 사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럴까요? 박일성이야, 박일성? 왜 이러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는 민감할까? 아니,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 근데 어떤 사건도 이렇게 지우거나 잊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세월호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 아니, 천안함 사건은 계속 기억하라며. 천안함 몇 주기마다 기억하라며. 왜 세월호는 기억하면 안 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천안함은 5주기 행사했잖아, 얼마 전에. 근데 왜 세월호는 기억하면 안 되냐고. 천안함은 의무적으로 기억하라고 강요하면서 왜 세월호 사건은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기억을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권력과 연관된 거야. 세월호 비리가. 세월호 비리가 이명박 박근혜 권력의 핵심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를 자꾸 기억하고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자기네들의 목을 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잊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죠? 숨기려고 하는 자 그들이 범인이다 이것처럼 증거를 없애려는 자들 그들이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그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한패야. 지금 박근혜 이명박 권력의 핵심적 비리가 세월호에 모두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저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야.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 대구의 역사를 대구 시민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광주의 역사를 지금 쟤네들이 지우려는 거 아니야. 제주의 역사를 지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월호의 역사를 지우면 안 돼요. 우리의 역사를 지우지 못하도록 기억하는 수업을 해야 돼. 기억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세월호 망치부인이란 이름을 지우지 않고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래서 모든 세월호 사건의 관련자들이 그로 인해 덕을 본 새끼들이 모두 법정에 쓸 때까지 나는 세월호 망치부인이란 이름으로 살 거예요. 내가 48년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세월호 전후야. 비포 세월호, 애프터 세월호. BSAS로 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 세월호 이전의 국민들은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는구나 라고 믿었어. 그래서 언론의 모든 공작에 전부 놀아놨어. 그런데 애프터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거짓말이 나온 그 순간 온 국민이 동시에 깨어났어. 그리고 이제 언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국민이 얼레기 기레기라고 부르면서 언론 보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들의 공작이 안 통한 게 이번 16년 선거야. 나는 17년 앞으로도 모든 선거를 그렇게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난 가능하다고 봐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언론의 공작으로 우리는 진실을 도적맞고 그들이 만들어낸 매트릭스 허상에 이제까지 끌려왔어요. 우리는 모두 매트릭스에 살았어. 그런데 세월호가 빨간 알약이었던 거야. 그 세월호의 세월호를 우리가 삼키는 순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는요 아직까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 이명박은 그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30년으로 연장시켰을까? 그래서 유병원이 그 고물배를 사다가 운행하게 한 걸까? 왜 박근혜는 이명박도 없애지 않았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왜 없앴을까?
13년 8월에 그 의무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선장이 위험한 배를 운항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 선장이 거부하면 선장이 잘리는 상황이었어. 왜 박근혜가 그렇게 했을까? 한국 선급은 왜 이 세월호가 균형이 안 맞는데 운항 허가를 해줬을까? 어떤 새끼들한테 얼마나 돈을 먹었고 얼마나 권력과 연관되어 있을까? 해운조합은 왜 안전하지 않은 세월호가 매달 안전점검 받았다고 거짓말 해줬을까?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은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명을 구조하지 않고 배를 건지는데 돈을 누가 벌 건지 이것만 법으로 정해줬을까? 그러면서 왜 해운조합한테 뇌물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왔을까? 알약이 아니고 캡슐. 알약과 캡슐은 어떻게 들려요? 나는 알약을 영어로 하면 캡슐 아니야? 별걸 다 시비를 걸어 진짜! 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이 5대 주범, 이들이 주범이야. 그리고 그 밖에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슨 관계냐?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슨 관계냐? 밝혀지지 않았어. 또 왜 정부는, 박근혜는, 언론은 그날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는데 10시 반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전원 구조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왜?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골든타임은 배가 뒤집히기 전 3시간이야.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7시간이고 70시간이고 다 개소리야! 배가 기울기 시작한 7시 반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3시간 동안 정부 기관과 언론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부분을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세월호 파파이스의 이 내용 다 없어요. 뻥까지 마세요. 그 무슨 닻을 내리고 운항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닻이 없다며. 내가 그 파파이스 세월호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 급변침에 집중하면서 급변침을 계속 2년 동안 급변침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래서 급변침이 닻을 내리고 운행을 했다. 그게 파파이스의 결론이야. 그러면 그 내리고 운행한 닻이 있냐고. 내리고 운행한 닻이 지금 있냐고. 없어요. 닷을 잘라냈다는 거야. 지금 도크를 잘라냈대잖아. 그 뭐라 그래 그거 전문 용어로. 그거 잘라내버려서 증거가 지금 없어. 증거도 없는 주장을 지금 2년 동안 한 거야. 앵커를 내리고 운항을 해서 급변침을 했다는 결론인데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앵커 갖고 있냐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촛불 여대생 사망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야. 증거 없는 이야기.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앵커가 없는데 앵커를 내리고 운항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움직임이 그랬다? 그럼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나오면 뭐라고 반론할 거냐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급변침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이론으로 만들어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앵커를 확보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그런 급변침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는 사실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봐. 나는 파파이스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정부에서 3시간 동안 뭐 했는가에 집중했더라면 급변침 2년이 아니라 정부에서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진도에서 녹음 주고받았던 거 초장에 나왔었잖아. 그거 다 어디 갔냐고. 파파이스에서 조사권이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미안해요. 예.
조사권 없는데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요. 조사권이 없는데 앵커 얘기는 계속 집중하고, 사건 초기에 나왔던 정보들만이라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지. 나는 소위 파파이스에서 맨 처음에 급변침 얘기했을 때 그래, 그게 침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다는 거야.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고 그걸 이미 언론도 알았어. 7시 반에 자막이 나왔었잖아. 7시 반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잖아. 비상회의를. 그런데 왜 3시간 동안 구조 지시를 안 했냐고. 그리고 왜 구조정 하나만 내보냈냐고. 육군 해군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증거도 없는 앵커 얘기만 하고 결론이 끝났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장과 승무원이 자기네들이 구조정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어떻게 그게 결론이냐고. 왜 맨 처음 그 구조정을 왜 한 대만 보냈느냐에 왜 집중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도 만족할 수가 없고요. 나는 파파이스의 내용에도요 만족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예.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 세월호 문제는 권력의 문제야. 이명박 박근혜 권력이 저지른 범죄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앵커가 지금 없는데 앵커를 내리고 운행했다. 뭐라고 입증할 거냐고.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걸. 2년 동안 앵커 얘기만 하다 끝난 거 아니에요. 파파이스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너무나 작은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3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골든타임이 왜 7시간이냐고.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어떻게 구조를 해.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탈출시킬 수 있는데 어떤 진짜 개씨발놈이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를 맨 처음에 내렸느냐. 그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왜 단원고는 가만히 있으란 방송 맨 처음에 누가 결정했냐. 그게 어떤 여직원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직원 찾아서 그 말 왜 했냐. 누가 시켜서 그거 얘기했냐. 이건 광주에서 첫 번째 발포 지시 누가 했느냐랑 똑같은 얘기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애들을 다 죽였는지, 왜 가만히 있으라 해서 304명을 죽였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모두가 다 같이 7시간만 얘기하지? 왜 7시간이 골든타임이냐고. 배가 이미 뒤집어지면 3분 안에 다 죽어. 물에 빠진 사람 3분 안에 다 죽어. 아니면 뭘로 체온이 저하돼서 뭐였어.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왜 죽어? 체온 저하로 죽는 거잖아. 저체온증으로.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런데 40몇 시간 동안 살아있다는 그런 개소리를 빠져가지고 그게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다. 핵심은 7시 반부터 기울기 시작한 배가 3시간 뒤에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때 왜 해경도 청와대도 선장도 전원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건 그 3시간 동안에 왜 전원 탈출 지시가 내리지 않았느냐야.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때 제 시간에 탈출만 했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더 살았어. 그런데 왜 그때 3시간 동안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 왜 구조정은 한정만 갔느냐. 헬기는 가서 왜 아무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3시간이면 애들 다 살려서 모두가 지금
어쩌면 이 아이들이 5월달 MT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작년에 졸업하고 그걸 죽인 건 죽인 거야.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고. 어? 3시간 동안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아무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거. 그 이유가 뭐냐고. 나는 그게 궁금하다니까. 일부러 죽인 거 아니면 이유가 뭐냐고. 나는 지금 세월호에 대한 뉴스들이요. 왜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핵심 아니야? 어? 내가 지금 세월호에 대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 게 뭐냐 하면 왜 세월호에 대한 뉴스들이 이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고. 왜 나는 지금 2년 동안 3시간 동안에 정부에서 뭐 했냐를 묻고 있는데 그 얘기는 보도 기사가 안 나와. 애들이 제적이 됐다 안 됐다? 장학사가 파견이 됐다 안 됐다? 앵커가 없어진 앵커를 내렸다 말았다? 아, 왜들 그러지? 왜 3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야? 어? 한국상급에서 누가 그 세월호 운항허가 했는지 왜 아무도 추적을 안 하는 거야? 뭐? 망분이 궁금한 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세월호 언급 그만하고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네가 길 가다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내가 잊어줄게. 난 세월호는 못 잊겠다. 네가 길 가다 맞아 죽으면 내가 잊어줄게. 어? 그럼 좋겠어? 네가 죽든 누가 죽든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니까 잊으라고? 야, 네가 네 애인 데리고 전속력으로 네가 네 애인 데리고 그 여행을 떠났어. 근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갖고 앞에 트럭 박아갖고 둘 다 직사를 했어. 근데 나중에 차를 딱 뒤집어 보니까 브레이크 벨트가 잘려져 있었어. 이거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이거 살인사건이야. 세월호는 구조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아무도 구조하지 않아서 죽은 사건이야. 어? 탈출 지시만 했었으면 다 구할 수 있는데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죽은 거야. 왜 탈출 지시가 내리지 않았는가가 모든 사건의 키인데 왜 모든 사람이 딴 얘기만 하지? 어? 왜 모든 사람이 딴 얘기를 하냐고. 3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는데 전원 탈출 지시를 내리고 중간에 군인이나 경찰들이 도와주겠다는 거 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전원 구조할 수 있었는데 왜 3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구조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선들 물러나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그래 놓고 애들은 가만히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죽였냐고. 어? 왜 죽였냐고. 그걸 왜 잊어야 되냐. 누군가 죽였는데 그걸 왜 잊어야 되냐고. 어? 왜 그만 언급해야 되냐고. 야, 태환이 엄마는 15년 넘게 범인 찾고 있는데 태환이 엄마한테 가서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래봐. 태환이 옆에 있는 사람, 태환이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얼굴에다가 염산을 부을 거다. 어? 세월호의 엄마들은 304명의 엄마들이 자식을 잃었어. 304명의 엄마들이 자식을 잃었다고. 태환이 15년은 온 나라가 불쌍하게 여기면서 304명의 태환이 엄마들에게는 왜 잊으라는 건데. 왜 지금 가습기 피해자들더라도 잊으라고 그래. 이제 그만 잊을 때 되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지. 어? 2004년부터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그 벌써 12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한번 얘기해보지. 그건 왜 보도해? 어? 불과 2년 전에 죽은 애들이야. 지금
2004년부터 죽어나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 왜 세월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범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잊으라고 지랄이냐? 어? 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한테 가서 그만 잊으라고 그래봐. 네 목을 딸 거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잊긴 뭘 잊어. 우리가 너의 존재를 잊어줄게. 네가 이 땅에 살았다는 너같이 쓸모없이 그만 잊으라고 주장하는 너 같은 애들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잊어줄게. 어? 너네 국정원 니들의 비리가 밝혀질까 봐. 아니 왜 얘를 누르면 자꾸만 딴 데로 가지? 예. 너네 국정원 너희들의 세월호 비리가 드러날까 봐 지금 자꾸 잊으라는 거지? 지금 세월호 잊으라는 것들 너네 다 국정원 직원들이지? 어? 너네 국정원 직원들 아직도 댓글 다는 그 버릇 때문에 또 들어와서 댓글 달고 자빠진 거지? 왜 이명박 정부의 권력 핵심이 위기에 처한 4월 15일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는가? 어? STX라는 방산비리의 핵심,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방위산업 예산을 빼돌린 그 사기꾼을 구속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이 정조준되나 그 뉴스가 나온 다음날 아침 왜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냐고. 구조가 충분한 시간에 왜 구조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애들이 탈출만 하면 구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죽였냐고. 방산비리의 핵심 STX 회장이 구속된 날 그 회장이 뭐라 그랬냐.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뉴스들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 비리 다 드러나나 이명박 권력의 핵심 정조준하나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 그 세월호 사건에서 3시간 동안 구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잊으라고 하지 마. STX는 노무현이 키운 건데 뻥까지 마. 이 새끼 어디서 또 노무현 팔이야. STX가 전두환 때 만들어져서 어? 이명박 세력이 키워준 거지. 어디서 개소리야. 하여간 이런 것들 뭐든지 노무현 탓이래. 왜 네 마음속에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지. 가습기도 노무현, 어? STX도 노무현, 전부 다 노무현이래지. 물론 노무현 정부 때 큰 거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급격히 큰 거 맞아. 그런데 그게 노무현이 키운 거냐고. 군부와 재벌들이 키운 거지. 그걸 왜 노무현한테 덮어씌워. 그러면 그 노무현 때 대재벌들이 부자 된 건 전부 다 노무현 덕분이야? 그걸 인정하든가. 노무현 때 경제성장은 노무현 덕분이 아니고 STX가 돈 번 건 노무현 탓이야? 이게 웬 개소리야. 이 방위산업 비리, 이 군납 비리, 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이것도 우리가 손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세월호는 이명박 사자방 비리와 연관되어 있어. 세월호는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정원은 사자방 비리와 연관되어 있고 이명박과 박근혜 권력 핵심과 연관되어 있어. 모든 건 연관되어 있어. 이 모든 비리가 3년 안에 드러날 거야. 이 모든 비리가 3년 안에 드러날 거야. 두고 봐. 자, 내가 이 세월호 뉴스를 보면 막 요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세월호 이야기가 곁가지만 나오나? 어? 왜 이렇게 곁가지만 나오고 있는가? 본질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
본질이 두려운가? 지금 뭐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요.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도 모두 위험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지금 희생자들이 수백 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은 여전히 옥시만 까대면서 옥시만 까대면서 옥시 사과를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언론이 쓰는 소설 중에 가장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옥시가 사과를 했냐 마냐. 옥시의 사과에다 초점 맞추는 거야. 사과 필요 없어. 돈으로 배상해. 지금요. 왜 사과에다 초점을 맞추냐 하면 그 기업의 보상금 줄여주려는 거야. 언론이 지금 사과에다가 초점 맞춘 거 이거 뭐냐. 입으로 사과하고 지금 입 닦으란 얘기야. 사과를 하냐 마냐 사과를 하냐 마냐 막 논점으로 옥시가 사과하냐 마냐를 논점으로 만들어서 사과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얘기하려고. 야,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무한 책임의 문제야. 지금 언론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 나와요? 언론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 안 나와. 지금 옥시 문제는 옥시 사장이 영어로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한 책임이 중요한 거라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건지, 그 목숨값을 얼마나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야. 가족을 잃고 폐인이 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건지, 무한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언론이 씨발놈들이 계속 사과를 했냐 마냐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사과하면 시인하는 거라서 외국 회사는 사과하지 않는 거고요.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어.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는데 그 내용이 사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하면 인정하는 거라서 사과를 안 하고 있다. 그거 거짓말이야. 사과했어. 유가족 앞에서도 사과했고요. 지금 사과는 곳곳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그 사과한 거를 쇼다. 진심이 없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이러면서 논점을 바꾸고 있는 거야. 사과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걔네들은 이미 말로 사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과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꼬리를 잡고 사과냐 아니냐로 지금 논점을 흐리는 거라고. 본질은 무한 책임인데 무한 책임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사과를 했냐 마냐로 지금 물타기 하는 거라니까. 못 알아듣겠어? 지금 사과보다 중요한 건 무한 책임이라고. 예.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과는 이미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네들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했다. 유가족은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사과다운 사과를 해라. 진심을 실어라. 아니 그러니까 사과는 형식적으로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한 책임 얘기하라고. 무한 책임. 피해자가 지금 160만이야. 이용자 800만에 피해자가 추산 160만이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무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언론이 무한 책임 얘기를 안 하냐고.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사과하라고 열불 내서 댓글 쓴 게 부끄럽다. 그런 사람들 있지. 언론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사과하라고 사과하라는 얘기만 댓글로 썼던 거 반성해야 돼요. 지금 사과가 핵심이 아니야. 사과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무한 책임이 중요한 거야.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무한 책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징벌적 그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 왠지 무리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한 없는 책임, 무한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도 160만 명 중에 우리도 썼어. 우리 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그 2통이가 썼단 말이야.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애한테 나중에
폐가 석화되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났어. 이것도 그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고 합시다. 옥시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언론의 제목으로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옥시 문제라고 하지 맙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고 해야 돼요. 예. 가습기 살균제란 문제로 얘기해야 되고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모든 회사들의 무한 책임. 이건 옥시만이 아니야.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SK케미칼도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건 옥시 사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습기 살균제라고 명명해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이건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요.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만 보상하겠다. 씨발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지. 앞으로도 향후에 160만 명의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신고한 사람만 보상하겠다? 내가 어제 귀향을 봤어. 귀향. 예. 귀향의 피해자 추산이 기간을 정했더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만 피해자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있었을 수 있는 거야. 기간을 정해서 신고하게 하면 안 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 가습기 사용제, 그거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2배 넘게 존재하죠.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이제 귀향을 봤는데 솔직히 나는 귀향을 본 느낌. 처음에는 연출이 너무 어설퍼가지고 아유 좀 연출이 몰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다 보고 난 느낌. 그래, 연출이 몰입을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내가 본 거지. 정말 리얼했다면 나는 기절했겠구나. 나는 분노를 견디지 못해 죽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귀향은 온 국민이 봐야 돼요. 예. 내가 이게 그 극장에서 못 본 이유가 보다가 뛰어나올 거나 보다가 기절하면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극장에서 못 보고 우리 돈 주고 이제 그 IPTV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고 도리어 약간 연출이 어설퍼가지고 왠지 학생들의 작품 같아.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재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어설픈 연출로 재연 프로그램 수준이니까 그렇게 막 너무 잔인할까봐 안 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도 봤어. 나도 봤으니까 여러분 다 봐도 돼. 이 저예산 영화라기보다 저예산 영화 중에서도 작품성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 귀향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 너무 리얼리티를 살리면 그거 못 볼 것 같아. 영화 귀향. 예.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5년 동안 그 제작비를 못 모아서 못 만들었다가 이번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지난 봄에, 그죠? 지난 봄인가 작년인가 개봉한 영화인데 총 한 600만인가 700만까지 관객이 들었어. 관객이 들은 영화인데 그때 극장에 너무 잔인할까봐 못 본 사람들 지금 IPTV로도 있으니까 IPTV라도 꼭 보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고요. 예,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고 보고 나면 정말 이 역사적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이거 진짜 이 새끼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거지 같은 위안부 협상한 정부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느껴지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내가 봤는데 볼만해요. 정말 볼만해. 15세 관람가야. 15세 관람가니까 그렇게 막 너무 잔혹한 막 강간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15세 관람가니까 아이들도 내가 볼 때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봐야 돼. 모든 국민이 이거 정말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IPTV 최고의 시청률 한번 찍어야 된다. 예. 15세 관람가예요. 15세 관람가라서 그렇게 막 잔혹한 강간 장면이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머니들이 볼 때 섭섭할 수도 있겠다. 어떤 성적인 그 학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안 그러면 막 성적 학대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새끼들은 막 포르노다 일벤가 누군가 그따위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그 새끼들 진짜 가만두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봐도 분노할 만한 내용으로 정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재연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니까 봐도 돼. 예. 영화 귀향. 예, 귀향이란 영화 몰라요, 제목?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무속신앙하고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예술적인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되게 어설퍼. 초반에는 되게 어설프고 마지막도 좀 어설픈데 그 초반하고 마지막 부분이 어설픈데 그 중간 부분과 이 클라이막스 부분은 정말 이 누군가 전문가가 투입됐구나 싶은 전문가가 투입됐구나 싶을 만큼 예술적인 면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다 보고 나면 볼 때하고 다른 그 맨 마지막 장을 보고 나면 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망치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꼭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고 지나치게 리얼리티를 갖지 않은 그 아이들도 볼 수 있게끔 순화해서 만들었어. 아이들도 볼 수 있게끔 순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봐야 돼. 15세 이상 국민은 다 봐야 돼. 다 보고 그리고 정말 위안부 협상 얘기하는 애들 가만두면 안 돼. 아베나 박근혜나 위안부 협상 얘기하는 애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정말 가만두면 안 돼. 예. 자, 그 영화가요. 맨 끝장면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눈물 안 나요. 맨 끝장면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 안 나. 근데 이제 그 맨 끝장면을 보고 나면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그 총선 때 막 4,5천 명씩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는 거품도 많았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우리 편의 확실한 이론 정립이다. 예. 망치부인방의 전통적인 팬들이 지금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확실히 우리들의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정립된 구조를 가져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금질 중이야. 이렇게 그 쓸데없는 애들은 전부 다 내쫓고 그 불필요한 거품은 좀 빼고 그리고 정예부대를 만드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 3,000명 정예부대를 복원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의견이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방송 보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드는데 오늘까지도 아직도 3,000명이 넘게 들어왔어. 과연 여러분들은 정예부대일까요? 자, 망치부인의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정확하게 망치부인의 뜻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3만 명이 되든 30만 명이 되든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음 대선 때는 한 3만 명 방송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 이 3,000명이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현재 추천이 2,876. 아니 이건 뭐지? 아까 3,300명이 넘게 보던데 3,300명 넘게 봤죠. 근데 2,800명이면 한 500명 오늘 밤 빨겠네.
네. 자,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예. 정예부대가 3,000명이 아니라 300명이어도 돼요. 망치부인 방송 못 듣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나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 방송은 망치부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론이 정리되면 그리고 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중에 뭐 시청률이 떨어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블랙 걸 거예요. 예. 지금은 시청률이 중요한 때가 아니야. 핵심을 만드는 때가 중요한 거야. 이론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예, 밭을 갈아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과정이라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을 먼저 훈련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이 300명이 3,000명을 설득시키고, 3,000명이 3만 명을 설득시키고, 3만 명이 30만 명을 설득시키고, 30만 명이 3천만 명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정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21세기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300명의 정예부대를 당금질을 해서 정금 같은 300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동의하는 사람만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감동하신 분이나 부분이 있거나 공감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건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소중한 꿈, 거룩한 분노 만들어냅시다. 귀향 안 보신 분들은요, 내일 모레 15일까지 귀향 꼭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시 모입시다. 망치부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지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중지동천, 많은 무리가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패배해왔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풍행공님, 여비고님, 참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 15일 저녁 8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